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5년 11월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11월 6일에 올라왔던 일본의 청산 콜라 사건입니다. 1977년 1월 3일 오후 11시 30분경 16살의 고등학생이었던 A군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공중전화 부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도쿄 시나가와 스포츠랜드 건물 앞에도 이런 부스가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공중전화 부스를 지나치던 A군의 눈에 박스 안에 놓여있던 어떤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리병에 든 콜라였습니다. 지금은 유리병보다는 캔이나 페트병 상태로 주로 판매되지만 이때는 콜라가 병에 든 형태로 훨씬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부스 문을 열고 들어가 병을 집어들고 확인해보니 병 뚜껑도 단단하게 밀봉된 채 아직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누군가 전화를 하다가 두고 갔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가방에 넣은 채 숙소로 돌아옵니다. 새벽 1시경 아까 가져왔던 콜라를 집어든 A군, 냉장고에 넣어뒀기에 상당히 시원했습니다. 뚜껑을 열고 시원하게 콜라를 들이킨 그는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서 콜라를 전부 뱉어냈습니다. 숙소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콜라가 상했다고 말했다는데요. 아무래도 맛이 대단히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돗물로 입을 헹궈내고 화장실에서 나온 A군이 갑자기 바닥으로 넘어졌던 것입니다. 동료들이 A군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의식이 없었는데요. 급히 병원으로 가서 위세척까지 받았지만 결국 A군은 그날 새벽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사이아나칼륨에 의한 중독, 흔히 청산가리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A군의 사건은 곧 연달아서 벌어지게 될 무차별 범행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사건이 되었습니다. A군이 숨진 4일 오전 8시 15분경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도쿄의 15번 국도 북쪽으로 약 60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한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46세, 근처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로 그의 사건 현장에서도 역시 콜라병이 한 개 발견되었으며 남은 콜라 안에서 첫 번째 사건과 같은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피해자 역시도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누군가 두고 간 콜라를 가져왔던 주변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당 피해자가 콜라를 가져온 부스 주변 일대에 또 다른 공중전화 부스를 일제히 조사했는데요. 경찰의 조사 결과 몇백 미터 정도 떨어진 가게에서 수상한 콜라 한 병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가게 바깥의 공중전화 근처에 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그 수단이 콜라였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탄산음료였기 때문에 용의자의 연령대도 젊은 편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특정 화학물질이 사용되었다는 점으로 인해서 범인이 아마 이걸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던 여러 공장들을 지정해 조사를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제자리 걸음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콜라를 발견했던 공중전화 부스들 근처에 혹시 사건 당일 콜라를 두고 간 사람을 봤던 사람은 없는지 목격자를 찾는 협조문을 붙이기도 했지만 이건 역시도 딱히 눈에 띄는 결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두 개의 사건이 지나간 이후 한 달 동안은 아무런 일이 없어 그렇게 범행이 끝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쿄에서 떨어진 곳인 오사카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월 13일 오전 6시 20분경 39살의 어떤 남성이 공중전화에 놓여있던 콜라를 발견하고 마셨던 것입니다. 이때 그와 함께 있던 직장 동료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콜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남자도 A군과 마찬가지로 콜라를 일부 뱉어내긴 했지만 역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가 마셨던 콜라 안에서도 같은 성분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남성은 기적처럼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원에서 퇴원했던 다음 날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후유증 등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이 널리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당했다는 것 때문에 창피해서 그랬다는 추측들이 많지만 확실한 사유는 불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다시 한번 도쿄에서 벌어졌습니다. 도쿄역의 지하상가에서 근무하던 43세의 남성은 퇴근을 준비하다가 계단에 놓여있던 뭔가를 발견하는데요. 크기는 작지만 꽤 묵직한 종이 박스였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안에는 초콜릿이 가득 들어있었고 누구도 손에 대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누가 두고 간 것인가 싶었던 남자는 문득 사건을 떠올리고 이 초콜릿 상자를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선 처음에는 단순 분실물로 분류했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제조사에 다시 전달되었는데 상품의 일련 번호가 훼손되어 있던 것을 본 제조사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실험실에서 초콜릿을 자체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들 안에서 청산가리 반응이 검출되어 제조사는 이걸 바탕으로 다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앞선 사건들과는 다르게 초콜릿이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초콜릿이 발견된 날짜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초콜릿이 도쿄역에서 발견된 날짜는 2월 14일, 바로 발렌타인데이였기 때문인데요. 연인들이 초콜릿을 주고받는 발렌타인데이, 특히 젊은 층이 챙기는 기념일이었다는 점 때문에 비록 수단이 콜라에서 초콜릿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젊은 층이란 키워드가 동일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는 한 가지 기묘한 점이 더 존재했는데 바로 상자 겉에 의문의 편지가 한 장 붙어있던 점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교만하고 추악한 너희를 처벌한다였는데요. 편지가 작성된 방식 역시도 무척이나 독특했습니다. 곰으로 만들어진 도장에 이 글자를 하나하나 파내어서 글씨를 쓰는 대신 도장으로 찍어낸 방식으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네 번째 사건에서도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 네 번째 사건과 동일한 날짜에 벌어졌습니다. 2월 14일 전철역의 화장실에서 초콜릿을 주었던 남성. 이 남성은 전철 안에 탑승한 뒤 초콜릿을 먹었는데 그대로 전철 안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키하바라역에서 구급차로 이송되었는데요. 의외로 병원이 내린 진단은 식중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식중독 판정이었기 때문에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보였지만 이 사건에 관해 보고받은 경찰에서는 이날 앞서 동일하게 초콜릿이 사용된 네 번째 사건이 있었기에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피해자가 먹고 남긴 초콜릿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이 초콜릿에서도 역시 청산가리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주 미량의 청산가리였기에 다행히 피해가 적었던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사건 이후에 추가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월 14일 이전에도 도쿄역에서 비슷하게 누가 놔두고 간 초콜릿을 여기저기서 봤다는 증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언만 있었을 뿐 실제 초콜릿을 회수하진 못해서 그 초콜릿들 역시도 범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높았지만 제대로 조사를 할 수는 없어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 초콜릿들도 누군가 손을 대거나 섭취를 했다면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었던 위험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오사카에서 벌어졌던 세 번째 사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건들은 전부 도쿄에서 벌어졌습니다. 콜라만이 아닌 초콜릿도 범행의 수단이 되었지만 최초 범행이 콜라였기에 청산 콜라 사건 혹은 시안산 콜라 무차별 사건으로 알려집니다. 지금은 음료수 자판기 안에 캔으로 된 음료들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병으로 된 음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병음료를 수단으로 삼았던 것 역시도 자판기에서나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이런 병음료의 경우 누군가 이물질을 섞어 넣더라도 위에 있는 뚜껑만 감쪽같이 닫아두게 되면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하지 않는 이상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질 위험이 너무나 높았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는 자판기 등의 병음료 대신 한번 뚜껑을 열면 티가 확 날 수밖에 없는 캔음료, 그리고 뚜껑을 돌려서 개봉하는 스크류캡 형태가 주가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음료수와 초콜릿 등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음식을 수단 삼아서 벌어진 것 때문에 용의자도 혹시 비슷한 연령대가 아닐까 예상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일본에서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던 이들이 주로 젊은 사람들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추적과 조사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를 찾는 것에는 실패했던 듯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또 한 가지 예방 캠페인이 펼쳐졌는데요. 구입한 음식 이외에는 절대 먹지 말자란 슬로건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남이 두고 간 음식이나 주운 음료수 등을 절대 함부로 먹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197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범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이러한 위험에 대해선 인지하기 어려웠던 듯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벌어진 지 8년 후인 1985년에 비슷한 범죄인 파라쿼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되면서 또 한 번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또 한 가지 기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무사히 퇴원하고선 목숨을 끊었던 세 번째 피해자였는데요. 일각에서는 그가 창피해서 그런 짓을 벌였다라고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보도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가 콜라를 마시는 장면을 아무도 못 봤다는 증언, 또 해당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 중독된 환자가 보이는 특유의 증상이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콜라를 마셨다가 병원에 입원한 것인지, 그게 아니었다면 왜 퇴원 후에 갑자기 목숨을 끊은 것인지, 또 이 사건을 진짜 세 번째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일지, 이에 관해서 논란이 있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청산콜라 사건은 사회적 문제로도 분석이 되었는데 아무나 피해자여도 상관없다는 묻지마 범죄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신문에서는 이 사건을 이른바 육회범의 소행으로도 보았습니다. 육회범은 말 그대로 유희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즉 이런 소동이나 사건을 매스컴 등에서 시끄럽게 다루면 더욱 크게 쾌락을 느끼는 유형의 범죄란 것이었습니다. 또는 사회적인 불안정에 의한 욕구 불만 등이 원인이란 분석도 있었는데요. 결국 사건은 1992년 시효가 만료되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또 왜, 어떤 목적으로 저질렀던 사건이었을까요? 1970년대 일본에서 벌어졌던 무차별 범죄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11월 9일에 올라왔던 논란이 되었던 게임들입니다. 어느 매체든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자유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부적절한 소재가 사용된 게임들도 역시 그러한 경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그런 논란이 되었던 게임들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에는 정말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냉전 시대의 이야기들과 인류 최초의 달 착륙 등 그중 21세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사건 하나를 말하자면 역시 케네디 대통령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달 착륙 사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60년대를 대표하는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목숨을 잃게 된 이 사건은 1963년 11월 22일에 벌어졌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의 달리 플라자 지역에서 자동차를 타고 차량 행렬 행사를 벌이던 케네디 대통령은 인근에 위치한 교과서 보관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저격범에게 공격당해 숨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 범인의 이름은 리하비 오스왈드. 이 오스왈드에 관해서 또 이 저격 사건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음모론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주범이었던 이 오스왈드 역시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 전 잭 루비란 남성에 의해 숨졌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누가 배후에 있었는지, 또 왜 범행을 벌였는지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진 그런 사건 중 하나가 됐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사건을 구체적으로 녹화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촬영자인 에이브러엄 자프루더의 이름을 따서 속칭 자프루더 필름이라고도 불립니다. 재단사로 일하던 자프루더는 우연히 이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약 26초 분량의 이 영상은 당시 케네디의 저격 장면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담아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 당시 사건이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저격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벌였는지 모든 것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후 여러 매체에서 이 사건을 다룰 때마다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도 했고 창작물에선 오마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4년에 이런 게임 하나가 발표됩니다. 게임의 제목은 JFK 릴로디드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사건 41주년을 맞이해서 만들었다는 이 게임은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발표일 역시도 실제 사건과 똑같은 11월 22일에 처음 발표되었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의 사건을 재구성했다는 이 게임은 충격적이게도 플레이어가 대통령을 암살했던 저격범 리하비 오스왈드가 되어 사건을 재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은 앞서 말한 자프루더 필름의 기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은 당시 케네디 대통령의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 그리고 행렬에서 차량이 움직이던 동선, 주변 잔디밭의 환경들까지 꽤 공들여서 구현했습니다. 범인 오스왈드가 사용했던 무기의 특성도 비슷하게 재현해서 1인칭 시점의 게임으로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이런 당시와 비슷한 환경 안에서 플레이어가 얼마나 그 상황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한마디로 역사 속 케네디 대통령 사건을 얼마나 실제 사건과 비슷하게 재현하는지가 목적인 게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게임은 사실상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지며 그 한 번이 빗나갈 경우 실패나 마찬가지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에 따라 플레이어가 성공하면 어떤 방향과 궤도로 명중했는지, 또 얼마나 당시 사건과 비슷한 모습으로 재현이 되었는지 분석하고 최종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사건과 게임의 결과가 비슷할수록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이 게임은 스코틀랜드의 회사인 트래픽 게임즈에서 제작했는데요. 이 회사의 창립자인 커크 유잉이란 남성이 개발했습니다. 커크가 이런 게임을 만들었던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그는 2002년에 출시한 스테이트 오브 이머전시란 게임에서도 1999년에 시애틀에서 벌어졌던 WTO 시위를 포함시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이미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커크 본인은 JFK 릴로디드는 음모론을 반박하기 위해 만든 게임일 뿐 조롱의 의미 등은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냈지만, 실제 케네디 대통령의 가족들과 주변인을 비롯해 여러 단체에서도 이 게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케네디가의 한 명이자 상원의원이었던 테드 케네디 측은 대변인을 통해 이 게임과 커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매사추세츠 하원에서도 비판 성명을 낼 정도였습니다. 특히 플레이어가 직접 사건의 주범이 되어서 얼마나 비슷하게 사건을 재현하는가 등의 게임 목표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등의 행위가 게임으로 보기엔 역겹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커크 본인은 이 게임이 조롱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의 태도는 그렇게 보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그가 이 게임을 가지고 상금을 내건 대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던 대회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가 상금을 타는 형식이었는데요. 1등은 당시 프랑스에 살던 어떤 16살 남성이었으며 상금으로 약 1만 달러를 타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논란과는 별개로 게임에 사용된 물리 엔진과 탄도학 등은 비교적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차라리 평범한 다른 게임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개발자 커크 본인도 나중에 생각이 짧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4월 MBC 방송국에 의문의 비디오 테이프가 도착합니다. 영상 속에는 어느 남성이 등장했는데 그가 영상 안에서 했던 말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껏 말할 수도 없는 모욕과 차별을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어쩔 수 없어서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 복수의 시간이 왔으니 모든 걸 되갚아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 속의 남자는 바로 2007년 4월 16일에 벌어졌던 버지니아 공과대학 사건의 주범 조승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며칠 전 자신의 선언문이 들어간 이 영상을 녹화했고 본격적으로 범행 전 이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MBC 방송국에 직접 붙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행 이후 그가 보낸 영상을 뉴스에서 보도해주기도 했지만 내용이 워낙 격렬했기 때문에 그나마 보도된 내용은 조승이가 보냈던 영상의 30% 정도뿐이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학교란 특정 장소 내에서 벌어진 사건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온 사건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수는 32명, 부상자는 23명으로 주범 조승희까지 합친다면 숨진 사람은 33명으로 늘어납니다. 그가 사건을 벌였던 이유는 비디오에서도 밝혔듯이 그가 받아온 차별 등의 문제가 누적된 것도 있었지만 주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주범이었던 조승희 본인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2007년까지만 해도 플래시 게임 사이트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버지니아 사건이 벌어졌던 약 3주 정도 후에 해외 유명 플래시 게임 사이트에 이런 게임이 올라옵니다. 이 게임은 버지니아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게임으로서 주인공이 범인 조승희가 되어 범행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게임 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모두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며 부상을 입히는 걸로만 끝날 경우 플레이어를 조롱합니다. 비록 플래시로 만들어진 게임이긴 하지만 수위가 높고 잔혹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사건을 그저 가볍게 다루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당연히 소재부터가 이미 제정신이 아닌 그런 게임이었고 처음 업로드 되었을 때부터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된 비판은 실제 피해자가 실명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는 리비우 리브레스쿠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던 조승희를 혼자 막아서서 다른 학생들이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던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리브레스쿠 교수는 결국 조승희에 의해 목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이 게임에 리브레스쿠 교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사건의 주범이 주인공인 게임에 이렇게 등장을 시켰으니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대단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게임의 개발자는 호주에 살던 라이언 램본입니다. 그는 수많은 이용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나중에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게임을 제거하는 대신 그 명목으로 일정한 기부금을 받겠다고도 말했습니다. 2,000달러가 기부금으로 모이면 게임을 제거하겠으며 3,000달러를 기부금으로 모으면 공식 사과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제정신이 아닌 인물로 보입니다. 나중에 가서야 자신의 제안을 철회하고 사과했지만 그다지 반성하는 투의 글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라이언 램본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13년에 발생한 샌디옥 초등학교 사건도 소재로 삼아서 또 다른 비슷한 게임을 하나 더 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승희를 주인공으로 한 게임은 미국에서도 크게 비판을 받았지만 한국에도 버지니아 사건을 소재로 삼았던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은 앞선 두 게임들과는 다르게 논란이 되었다기보단 조금 이슈가 되었던 국내 작품이었습니다. 90년대를 살았던 분이라면 여러 유머 시리즈에 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배우 최불암 씨를 주인공으로 한 최불암 시리즈나 코미디언 김국진 씨를 주인공으로 한 김국진 시리즈 등도 있었죠. 꽤 많이 유행했던 그런 유머들이었습니다. 과거의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유머 시리즈가 흔하긴 했지만 국내 정치인을 소재로 한 시리즈는 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을 소재로 한 90년대 유머 시리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김영삼 대통령을 소재로 한 YS 시리즈였는데요. 이 YS 시리즈를 모아서 만들어낸 책이었던 YS는 못 말려란 책이 꽤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1994년 이런 게임이 하나 출시됩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YS는 잘 맞춰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한국의 게임 회사 열림기획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눈썰미가 좋은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타이틀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전부 그 당시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거나 혹은 최고 지도자를 맡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엔 일본의 총리였던 호소카와 모리히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그 옆에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 김영삼 대통령의 아래는 프랑스와 미테랑, 그 옆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그 다음은 러시아의 보리스 엘친, 마지막으로 중국의 등소평까지 등장합니다. 이 게임은 잘 맞춰란 제목답게 퍼즐 게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퍼즐 게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조금 특이한 장르의 진행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등장인물들이 대결을 펼치는 대전 액션 게임 모드가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손가락을 0과 3 모양으로 만들어 발사하는 이른바 영삼파란 장풍기를 코믹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풍자나 비판을 위한 진지한 게임은 아니었고 당시 유행하던 YS 시리즈를 위시로 해서 나온 일종의 패러디 게임이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캐릭터들이 재밌는 모습이 되어 등장하는데요. 이 시기에 가장 유명한 대전 액션 게임이었던 스트리트 파이터 2의 캐릭터 디자인을 많이 참고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물론 패러디 게임에다가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기도 하고 발매된 시기가 90년대였으니 그냥 너그럽게 넘어간 것 같지만 만약 이 게임이 지금 출시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꽤 시끄럽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다른 게임의 캐릭터 디자인을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저작권적인 측면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발매 당시에 실제로 꽤 화제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일단 정치인을 게임 안에 등장시켰다는 점, 그것도 대통령을 소재로 한 게임이 나왔다는 점으로 인해서 당시 뉴스에서 이 게임에 관해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게임에 나왔다는 의미만 있던 것이 아니고 정치인에 대한 풍자가 자유로워졌다는 의미, 그리고 어린이들도 쉽게 접하는 게임으로도 나왔다는 점에서 뉴스로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표현의 자유는 언제나 보장받아야 하지만 가끔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자유란 가치에 관해 의문을 가지는 일도 생깁니다. 스스로가 자유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영상은 11월 13일에 올라왔던 세계의 기괴 사건 일본 편입니다.
1979년 5월 25일 나가오카쿄시에 위치한 어느 산, 이곳에서 두 구의 여성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이틀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주부들로 이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였습니다. 경찰에서는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였는데 이틀 후인 25일 산 정상 근처에서 이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부검 결과 두 사람이 숨진 것은 바로 이틀 전이었던 23일.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상당히 처참했는데요. 두 사람의 몸에는 엄청난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주부 A씨의 몸 안에서는 범인의 체액이 검출되었습니다. 또 사건 현장에는 범행 당시 사용된 도구가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두 사람의 남은 소지품을 조사하였는데 여기서 또 기묘한 증거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메시지가 적힌 종이 조각이었는데요. 이 종이에는 다급하게 적은 듯한 글씨로 "도와주세요. 이 남자 나쁜 사람이에요 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적힌 종이 조각은 두 피해자가 일하던 슈퍼마켓의 5월 21일자 영수증이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A씨 몸에서 발견된 체액과 현장의 머리카락을 조사한 결과 혈액형이 O형인 남성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마지막에 남긴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에 이 남자들이 아닌 이 남자라고만 써진 것으로 봤을 때 범인은 두 사람 이상이 아닌 단독범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 산은 통칭 노야마 산으로도 불렸는데요. 이곳에는 평소에도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산나물 등이 많이 나서 그걸 캐기 위해서였는데 숨진 두 사람 역시도 다른 슈퍼마켓 직원들과 함께 이 산에 올라와서 자주 고사리 등을 캐갔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보통 이 산에는 주부들이 주로 올라왔다고 하며 범인도 이 사실에 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의 잔혹성이 심각한 것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을 한 번에 제압할 정도로 힘이 강한 남자, 그리고 폭행의 횟수나 그 강도로 보았을 때 무술이나 운동 등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 아니었나 추정했습니다. 또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도 남아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어떤 모양도 없는 밋밋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즉 그가 운동화나 등산화가 아닌 구두 등을 신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주변 탐문 조사를 통해 경찰은 여러 증언을 들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유력한 용의자 후보를 몇 명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용의선상에 올랐던 것은 20대의 어느 남성이었는데 그는 이 산에서 종종 머리에 두건을 두른 채로 또 다른 나이든 남성과 함께 돌아다니는 수상한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근처에서 목수 일을 한창 배우던 견습생으로 같이 다니던 나이든 남성에게서 목공일을 배우고 있었으며 사건이 벌어지던 날도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에 고사리를 채집하던 주부에게 "고사리를 따러 가십니까? 라고 말을 걸던 수상한 남성도 있었는데요. 이 주부의 증언에 따르면 남성은 중년 정도의 나이였으며 특이한 점은 그가 당시 입고 있던 복장이 산에 올라가기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 자국 역시 구두였다는 점을 봤을 때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인 8월에 범인의 몽타주가 공개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중년 남성 용의자의 모습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가 1년 전에도 다른 주부들에게 말을 걸고 다녔다는 추가 증언이 있어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채택된 듯 보입니다. 이렇게 용의자의 몽타주까지 공개되었지만 의미 있는 제보는 없었고 그렇게 이 사건은 1994년 5월 시효가 만료되어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5년 후인 1984년에 또 기묘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1984년 5월 16일 나가오카쿄시에 위치한 어느 집에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화재를 진압 후 집안에서 숨진 어느 여성을 발견합니다. 숨진 것은 이 집에 살던 48세의 주부 C였는데요. 그녀는 화재 발생 전 이미 누군가에 의해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을 발견했는데 우연히 이 혈액형도 O형이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사리를 채집하던 두 주부 A와 B가 숨진 사건이 5년 전 5월, 그런데 5년 후 5월에 또 주부 C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의 범인 역시도 그 사건과 혈액형이 O형으로 똑같다는 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기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용의자가 잡히지 않은 채 미제 사건이 되었는데요. 이런 기묘한 우연들로 인해 이런 괴담도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숨진 주부 C 역시도 원래 5년 전 5월에 숨진 두 사람과 함께 고사리를 따러 갔다가 이 세 사람에게 말을 걸던 수상한 중년 남성을 만났고 이후에 C는 갑자기 일이 생겨 도중에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산을 내려와 사건을 피할 수 있던 C가 아직 자기의 모습을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범인이 그녀가 사는 곳을 알아내 기어코 또 한 번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물론 경찰에서는 두 사건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괴담이 꽤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두 사건을 저질렀던 범인은 정말 동일인이었을까요? 1957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남성이 체포됩니다. 체포된 이 남성의 이름은 하야시 쿠니타로. 당시 26살이었던 그가 긴급 체포되었던 이유는 바로 어느 소년을 납치한 사건의 용의자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후에 그가 납치한 소년을 어떻게 했는지가 밝혀지면서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좌측 사진이 원본, 그리고 우측은 선명도와 화질을 복원한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범인 하야시 쿠니타로는 프로 바둑기사 하야시 유타로의 장남으로 사건 발생 3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근처의 도서관에서 임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쿠니타로는 진지한 성격으로 꽤 성실하게 직장 생활에 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동네 주민들의 증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쿠니타로가 살던 동네의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쿠니타로 근처에 가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이유는 그가 보이던 매우 이상한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알지도 못하는 소년에게 갑자기 말을 걸고 손을 잡거나 길에서 갑자기 소년을 껴안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에 데려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의 평판은 무척 좋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힌 이유가 또 있었는데 그가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에게 저지른 짓 때문이었습니다. 쿠니타로는 집에서 10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키웠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고양이들을 이유도 없이 괴롭히더니 끝내는 고양이가 전부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죽은 고양이를 비둘기에게 던져주거나 자기가 먹어치우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그의 정신질환이 매우 심각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1957년 4월 2일 그는 목욕탕에서 한 소년을 만납니다. 피해자가 된 이 소년의 나이는 당시 12살로 프로레슬러로 활동하던 키요미가와 우메유키의 장남이었습니다. 쿠니타로 역시 유명한 바둑기사의 장남이었던 데다가 피해자도 유명인의 장남이었다는 점이 기묘하게 일치했습니다. 쿠니타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마디를 나눴는데 그와 말을 마치고 같이 목욕을 하러 온 친구에게 돌아온 피해자는 저 남자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네요. 피해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쿠니타로는 끈질기게 그를 설득해서 기어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니타로가 또 한 번 이상한 행동을 하려 하자 피해자는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그는 결국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고 끝내 목숨을 잃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이틀 후인 4월 4일 피해자의 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는 바로 납치범 쿠니타로가 보낸 것이었는데요. 아이를 돌려받고 싶다면 15만 엔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가져올 장소로 지목된 곳은 스루가시마역. 피해자의 어머니는 잠복 중인 형사들과 함께 그 장소로 나갔지만 어찌된 일인지 범인은 그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쿠니타로는 체포 후 이 협박 편지는 그가 보낸 것은 맞지만 그냥 장난으로 썼다고 진술합니다. 얼마 뒤에 쿠니타로는 크게 정신 이상 증세와 발작을 일으켰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를 진찰하던 담당 의사는 곧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근처에서 최근 납치 사건이 벌어진 것, 또 쿠니타로가 소년들에게 기묘한 집착을 보였다는 것을 종합해 아마 그가 이 사건과 강력한 연관이 있을 거라 여겼으며 경찰에 신고해 이런 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의사의 신고를 바탕으로 쿠니타로의 집을 조사했는데 나카노구에 위치한 그의 자택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쿠니타로가 납치한 피해자의 시신이었는데 끔찍하게도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어항 4개에 나눠 담아놨던 것입니다. 이 어항에는 포르말린 용액이 가득 들어 있었으며 아마도 영구 보존할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쿠니타로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의 방 안에서 그가 작성한 일기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와카마츠유란 제목을 가진 그의 일기장 안에는 쿠니타로가 사건 후에 남긴 자신의 심정을 작성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지나치게 기괴하여 자세하게 적을 수는 없지만 어항 속의 피해자를 바라보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아버지가 오시면 숨겨야만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해자 하야시 쿠니타로의 정신 감정 결과 멀쩡한 것으로 판명되어 그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쿠니타로가 받았던 징역은 10년형이었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의 내용에 비하면 처벌이 좀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기묘한 내용과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모두 유명인이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1994년 4월 23일 아침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이노카시라 공원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여성은 늘 하던 대로 공원에 비치된 쓰레기통의 문을 열고 안에서 봉투를 꺼내 봉투 속을 뒤적였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먹다 남긴 음식이 남아있다면 공원 근처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참을 뒤적거리던 그녀의 손에 물컹한 것이 잡혔습니다. 누가 뭘 먹다가 버리고 갔다고 생각한 그녀는 손에 잡힌 물컹한 것을 봉투 안에서 빼내었는데요. 자기가 집어든 물건을 확인하고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이 아닌 사람의 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즉시 공원 관리실에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원의 쓰레기통 전부를 조사합니다. 경찰은 공원 내 쓰레기통 7군데에서 다른 부위를 찾아냈고 발견된 부위는 모두 27개였다고 합니다. 신체 부위 전부가 발견된 것이 아닌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 일부만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지문까지 모두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원을 파악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날 발견된 이 시신의 정체는 이 근처에 살며 건축가로 일하던 35세의 남성 카와무라 씨였습니다. 좌측 사진이 피해자의 원본 사진이며 우측은 화질과 선명도를 개선한 사진입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성격도 꽤 좋은 사람으로 누구에게서 원한 같은 걸 살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범인을 특정할 구체적인 물증도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잔혹한 상태로 발견된 것일까요? 기묘한 점은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수거할 수 있던 신체 부위 조각들은 모두가 일정한 크기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전부 22cm의 간격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눠졌던 것입니다. 범인들이 하필이면 22cm를 고집했던 이유는 아마도 쓰레기통의 입구 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2cm가 넘어가면 입구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크기를 일정하게 나눠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묘한 점은 바로 혈액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 남은 신체 부위들에서 혈액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는데 이것은 범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계획적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뜻했습니다. 또한 이 정도로 정교하게 범행을 저지르고자 한다면 긴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와 특수한 장비까지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건 이후 경찰에 몇 가지 제보가 도착했는데요. 그 중에는 이런 목격담과 증언도 있었습니다. 22일 자정 12시가 넘은 시각에 어느 남성 2명이 피해자와 닮아 보이는 사람을 구타하고 있었다는 것, 또 23일 새벽 4시경에도 수상한 남자 2명이 비닐봉지 여러 개를 들고 공원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 만약 이 두 증언에 등장하는 수상한 남자 2명이 모두 동일한 사람들이면 이들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잔혹성과 기괴함으로 잠시 화제가 되었는데 사건 3일 후에 비행기 추락사고가 크게 일어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금방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수사를 맡고 있던 경시청 수사 제1과에서는 11개월 후에 옴진리교에 의해 발생한 도쿄 지하철 사건으로 인해 수사본부를 해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누가 범인이었는지도 왜 피해자가 범행을 당했는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2009년에 시효가 만료됩니다. 시효가 만료된 6년 후인 2015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집니다. 데일리 뉴스 온라인의 한 취재기자는 이 사건이 사실 다국적 스파이들에 의해 벌어진 것이며 피해자 카와무라는 다른 사람과 혼동되어 변을 당했다고 밝힙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 공원 근처에 노점상을 하고 있던 어떤 남성이 똑같이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외국인 노점상들에게 텃세를 부리며 장사를 못하게 하려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외국인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내야 된다는 등, 재료를 구하려면 창고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등 방해를 펼쳤는데, 알고 보니 이 외국인 노점상들이 사실은 위장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공작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여긴 스파이들이 아예 남성을 납치해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는 이 노점상 주인 남성과 피해자 카와무라가 공교롭게도 외모가 상당히 비슷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늦게 피해자 카와무라와 마주친 스파이들이 타겟으로 삼았던 남성과 흡사하게 생긴 그를 서로 혼동했고, 결국 이 사건과 일련의 관계도 없던 카와무라가 억울하게 이들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지만 꽤 그럴듯하게 보이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어느 주간지에서 이 내용을 사건에 얽혀있는 한 가지 괴담으로도 이미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 관한 다른 의견이 또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어느 종교단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카이도의 모 종교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폐간되어버린 신초 45란 월간지의 1999년 10월호에는 이 의혹에 관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취재를 하려 했지만 어쩐 일인지 그 지인이 대단히 당황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생전에 이 종교단체와 어떤 마찰이 생겨버렸고, 그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런 견해도 있었다의 하나로 거론됩니다. 이 사건은 대체 피해자가 왜 범행을 당해야만 했는지, 또 범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벌인 것인지, 그리고 범인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관해 최근까지도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국적 스파이들이 엮인 사건에 말려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알 수 없는 종교단체의 소행이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사건들 중에서 저는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 번째 사건의 경우 내용이 충격적인 것도 그렇지만 범인들의 정체나 또 사건의 원인이 미궁에 빠져서 더 기괴한 모습으로 각인되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미제 사건 하나가 완전히 해결되었는데요. 또 다른 의문 속의 미제 사건들도 꼭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개의 기괴 사건, 일본 편이었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11월 16일에 올라왔던 단편 리뷰 인스머스의 그림자입니다. 공포 문학하면 떠오르는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입니다. 그의 작품 세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코스믹 호러, 미지의 공포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좀 더 세계관이 방대해지기도 했지만 역시 그의 진수는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느끼는 어두운 두려움을 건드리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편의 제목은 인스머스의 그림자입니다. 이야기의 시대 배경은 1920년대의 미국입니다. 주인공이 신문에 쓰여진 기사 하나를 보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 기사의 내용은 정부가 비밀리에 조사단을 꾸려서 어느 마을에 광범위한 단속을 벌였고 그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을 체포할 수 있었던 기사였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바로 인스머스. 표면적으로는 술의 생산이나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금주령을 어겨서 그런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음을 주인공은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문기사에서 해군이 잠수함까지 동원하여 마을 근처의 암초에 어뢰를 발사했다는 기사를 본 주인공은 자신이 이 인스머스에서 겪은 기묘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로버트 옴스테드이지만 원작에서는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인공으로만 부르겠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기념으로 이곳저곳을 여행하기로 하는데 가장 먼저 여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곳은 아캄이라는 곳입니다. 그가 아캄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이 어머니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아캄으로 가기 위해 먼저 뉴버리포트란 곳에 방문하는데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인스머스란 마을에 관해 듣게 됩니다. 아캄에 가기 위해선 뉴버리포트에서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기차표가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자 개찰구의 직원이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면서 그 버스가 인스머스를 경유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굳이 버스를 타지 않는 이유 역시도 바로 그 인스머스 때문이었단 이야기도 전해주는데요.
주인공은 직원을 비롯한 뉴버리포트의 마을 사람들에게서 인스머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저 평범하고 작은 어촌에 불과하던 인스머스, 이곳이 언제부턴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마을 주변에서 기괴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인스머스 마을 사람들의 특이한 외모였습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인스머스 마을의 주민들은 눈이 툭 튀어나오고 머리가 좁고 코가 무척 낮으며 피부가 마치 비늘처럼 꺼끌꺼끌한 모양새를 하고 있단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고기의 모습과 합쳐진 듯한 묘사인데 보기만 해도 무척이나 불쾌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그냥 기차표를 살 테지만 주인공은 오히려 이러한 기묘한 소문에 큰 흥미를 느끼고 원래 가려던 아캄 대신에 인스머스에 들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차 대신 버스를 타기로 하지만 이 버스가 무척이나 낡은 버스였던 데다가 운전기사의 외모가 사람들이 말하던 대로 대단히 기묘하게 생긴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인스머스에 도착한 주인공은 곧 사람들이 왜 이 마을에 대해 불쾌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마을에 돌아다니는 주민들의 외모가 자기가 타고 왔던 버스기사의 모습과 비슷한 불쾌감을 줬기 때문입니다. 진짜 소문대로 툭 튀어나온 눈을 가진 기묘한 외모가 마치 물고기와 흡사하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이 마을에서 정상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주인공을 제외하고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은 이 지역에 위치한 어느 상점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 그는 타 지역에서 이곳으로 파견된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나이가 아주 많은 술주정뱅이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이독 앨런입니다. 이 제이독이란 사람은 원래부터 이 마을 출신이었으며 인스머스 특유의 불쾌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이독은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보였는데 술에 취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떠들어댔습니다. 주인공은 이 제이독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자 마을 안에 위치한 잡화상에서 위스키 한 병을 사서는 그에게 전해주고 이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인스머스는 주인공이 전해 들었던 대로 원래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그런 인스머스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약 100년 전쯤이었는데요. 이 마을에 그런 변화를 가져온 장본인은 바로 인스머스 출신의 선장 오베드 마슈란 남자였습니다. 이 오베드 마슈 선장은 배를 끌고 멀리 외국까지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외국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왔단 것입니다. 선장이 전해준 이야기는 외국인들이 믿던 어느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이 특이한 종교는 특히 물고기와 연관이 깊었는데 이 종교의 신을 믿기만 하면 어떤 소원이든 이뤄주고 어촌의 경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업이 거의 주를 이루던 인스머스에는 꽤 달콤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베드 마슈 선장을 앞세운 여러 사람들이 결국 이 알 수 없는 종교를 받아들이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마을 사람들은 배를 띄우기만 하면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금도 얻을 수 있어서 마을의 금 재련소를 통해 금괴 거래까지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오베드 마슈 선장이 말하지 않은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과 교류였습니다. 선장이 가져온 이 이상한 종교는 사실 어떤 존재들과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 존재들은 바로 디번이라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물고기와 개구리, 인간 등을 뒤섞어 놓은 듯한 기괴한 모습이며 보상을 주는 대신 살아있는 인간과 보석 등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했고 나중에는 디번 종족과 인간이 서로 교배하여 혼혈 종족을 만들 것까지 요구했습니다. 이 혼혈 종족들도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들과 똑같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바다에는 악마의 암초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날 밤이 되면 이 악마의 암초에 종종 디번들이 올라와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오베드 마슈 선장과 그 동료들이 체포되자 악마의 암초를 통해서 무트로 올라온 존재들이 마을 사람들 절반 이상을 해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을 바깥에는 전염병 때문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체포된 선장의 복수를 위해 디번이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아예 원래 있던 교회 건물 등을 바꿔버리고 디번의 종교인 다곤 교단이 마을에 자리 잡는데요. 앞서 말한 디번과 교배를 했던 혼혈 주민들이 마을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맙니다. 주인공을 비롯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말하는 불쾌한 외모가 바로 디번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혼혈 종족들의 외모였던 것이죠. 제이독 앨런의 경우 정말 보기 드문 순혈 인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마친 제이독은 주인공을 붙잡고는 어서 여기서 떠나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불길한 느낌을 받은 주인공은 이 정도만 들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저녁에 도착하는 다음 버스를 타고 아캄으로 가려 합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가 마을 사람 한 명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며 오늘은 출발하지 못하겠다 말하고 결국 주인공은 인스머스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마을에 존재하는 호텔은 딱 하나뿐이었는데요. 길먼하우스라는 이름의 낡은 호텔이었습니다. 사실 주인공은 이 마을에서 실종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그것도 호텔에서 사라진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불안했던 그는 방 안에 있던 낡은 자물쇠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작은 드라이버를 사용해 문에 자물쇠를 부착한 다음 문도 잠그고 혹시 몰라서 옷까지 전부 입은 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한 대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잠들지 못하고 있던 주인공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알 수 없는 언어로 떠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아주 작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주인공이 잠에 들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인공은 침대에서 일어나 옆방과 이어진 문을 통해 도망치고 주인공이 도망치는 것을 알아챈 침입자들이 그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호텔 안에서 방 몇 개를 통해 도망친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도착한 방의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게 되고 낡은 금제련소 등에 숨어 마을 사람들을 피해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과 그를 쫓는 마을 사람들 간의 추격전이 작품 안에서 대단히 상세하게 묘사되는데요. 이 작품이 쓰여진 것이 1930년대였음을 감안하면 영화 같은 추격전을 설명한 내용이 꽤 세밀하게 느껴집니다. 도망치던 주인공은 길먼하우스 앞을 조심스럽게 지나치다가 호텔 안에서 나오던 사람들 몇 명을 목격하는데요. 자신을 쫓아오던 그 침입자들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기묘한 복장을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마치 어떤 종교 의식을 할 때 입는 듯한 의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아마 이 마을의 다곤교단 관계자인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주인공을 납치해 제물로 바치려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인공은 주민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들의 특이한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조심스레 도망칩니다. 주인공이 목격한 이상한 광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기괴한 모양의 암초를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제이독이 말한 그 악마의 암초였던 모양인데요. 놀랍게도 정말 이 암초 주변에 괴상한 모습의 존재들이 모여있고 그것들이 항구로 헤엄쳐 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현기증을 느끼고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나중에는 눈앞에서 이 괴이한 존재들을 직접 보기까지 합니다. 도랑 등의 몸을 숨겨서 추적을 따돌리는 데 성공한 주인공은 근처에 위치한 곳인 롤리 마을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기차를 탄 다음 아캄으로 향합니다. 아캄에 도착한 주인공은 아마도 경찰서 등에 방문해 자기가 인스머스에서 겪은 일에 관해 상세히 털어놓은 모양인데요. 주인공의 보고를 전해 듣고 정부 당국이 움직여서 이야기 초반의 신문 기사에 나온 대로 조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아캄에 머무르고 있던 동안 주인공은 근처 도서관에 들러 자신의 가계도를 확인하다가 우연히 한 가지 놀라운 사실에 관해서 알게 됩니다. 자기 윗대의 선조 중 한 명이 오베드 마슈의 핏줄이었단 것, 한마디로 주인공에게도 인스머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공은 이 사실에 관해 어떻게든 부인하고 싶었지만 도서관에서 일하는 직원이 주인공의 눈을 보고 마슈 집안 특유의 눈동자를 지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주인공은 계속해서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악몽의 내용은 이상한 물고기 인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겪었던 무서운 사건과는 다르게 그는 꿈속에서 이들과 허물없이 친근하게 지냅니다. 마치 그들의 동족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이때부터 주인공의 외모까지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불쾌한 인스머스의 외모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중에 꿈속에서 그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오베드 마슈 선장의 핏줄이었던 자신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주인공에게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묘한 꿈을 꾸고 난 주인공은 자신의 외모가 변한 것을 보며 이내 자신의 정체와 운명에 대해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된 사촌 동생을 구출한 다음 둘이서 같이 인스머스로 떠나 악마의 암초 및 어두운 심해로 들어가서 다른 존재들과 함께 영원히 영광 속에 살아갈 거라 되뇌입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변한다는 묘사와 함께 이 작품은 끝을 맺습니다. 러브크래프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인스머스의 그림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930년대에 발표된 작품이었는데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추격전 및 반전 요소 등이 그 시절 작품답지 않게 꽤 훌륭한 전개를 보여줍니다. 보통 러브크래프트 하면 쿠툴루 신화를 떠올리게 되고 그 세계관에 대해 깊게 알려면 꽤 복잡하지만 이 작품은 비교적 그런 설정도 적게 나와서 읽기에 편한 편입니다. 사실 이 작품에는 작가 러브크래프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인종적인 차별과 그에 관한 공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질적인 외모를 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이들의 묘사나 또한 그런 이들과 피가 섞인 혼혈 등에 대한 이야기는 러브크래프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인종적인 시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는 특정한 인종이 다른 무엇보다 더 우월하다는 우월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다는 비판을 후대에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한 그의 사상이 작품들에 녹아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 역시도 그의 그러한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일단 그가 살았던 시대가 오래전이었던 것을 감안해서 그의 사상과 작품 자체의 평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의 단편을 소개한 것도 비판을 위해서가 아닌 그냥 순수하게 작품 자체가 좋아서입니다. 작품 안에 등장하는 데이곤 혹은 다곤이라 불리는 존재는 실제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다곤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신들의 아버지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학계에서는 이 다곤을 물고기와 연관시켜서 발굴된 유물에 새겨진 어인의 부조를 다곤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학계 해석이 등장한 것이 작품이 쓰여진 때와 비슷한 시기였으니 아마 작가도 이런 해석에 따라 설정을 정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 인어 모습의 부조는 나중에는 사실 다곤과 연관이 없는 다른 어인의 부조였다는 의견이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작품은 영화, 게임 등으로도 다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추격전, 반전 등의 전개가 들어가 있어서 다른 매체로 각색해도 흥미로운 내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리뷰를 보시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한번 원작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미스터리 단편 리뷰 인스머스의 그림자였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11월 20일에 올라왔던 범죄자 리처드 쿠클린스키 편입니다. 1986년 12월 17일 경찰의 한 남성이 체포됩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리처드 쿠클린스키, 별명이었던 아이스맨으로 더 잘 알려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범죄자이자 마피아로 활동했는데요. 무려 4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체포 이후 그가 남겼던 충격적인 자백 내용들은 다른 마피아들에게도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쿠클린스키는 1935년 뉴저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폴란드 출신의 이민자들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철도 노동자로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리처드의 가정 환경은 무척 좋지 못했다고 알려졌는데 특히 그의 아버지가 매우 폭력적인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처드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에게도 학대를 일삼았고 경찰에는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알려졌지만 형제 중 한 명이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끝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도 그런 성향이 꽤 많았다고 알려졌는데요. 빗자루 등을 이용해 리처드를 구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어머니는 매우 독실한 종교인이었기에 나중에 리처드를 가톨릭 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으며 이후에는 아예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도 했습니다. 그가 자라온 이런 환경은 그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런 부모의 모습을 리처드가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종종 매우 폭력적 성향을 보였으며 심지어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숨을 못 쉬게 만들어 기절까지 시켰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리처드는 트럭 운전수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다가 1960년대 중반에 다른 일자리를 하나 얻게 됩니다. 맨해튼에 위치한 어느 영화 제작사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 초기 범죄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영화 제작사에서 만들어지는 영화 사본을 몰래 빼돌려서 해적판을 만든 뒤 돈을 받고 판매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인기가 좋은 영화들의 해적판도 있었고 디즈니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불법으로 영화를 복사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는 우연히 어떤 인물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이 드메오란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이 로이 드메오는 갱단 하나를 이끌던 범죄자였으며 로이를 통해 좀 더 큰 범죄 조직과도 연을 맺게 됩니다. 뉴욕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던 감비노 패밀리란 이름의 거대 마피아 조직이었습니다. 나중에 리처드도 자기 자신의 조직을 만들어 활동합니다. 자기만의 조직을 만든 이후에도 활동은 흡사했습니다. 여전히 영화의 사본 등을 몰래 빼돌려 해적판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자기 밑에 둔 부하 조직원들을 통해서 절도한 물건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에 손대기도 했는데요. 이 시기에 그는 이른바 자신의 사업에 관련된 문제로 본격적으로 사람을 제거하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것은 조지 말리밴드. 1980년 1월 30일 영화 해적판 거래를 위해 조지와 만났던 리처드는 그와 거래가 조금 틀어지게 되자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두 사람 사이에 협상이 이뤄질 기미가 없었고 대신 조지가 거래를 위해 현금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냥 그를 제거하고 돈만 가로챌 마음을 먹게 됩니다. 행방불명되었던 조지 말리밴드는 일주일 후에 발견되었는데요. 어느 화학공장 근처에 유기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지를 마지막으로 봤던 리처드의 소행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어 제대로 기소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리처드의 체포 후 그의 자백으로 인해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것은 폴 호프만이란 남자였습니다. 폴의 직업은 다름 아닌 약사였는데요. 폴은 리처드와 그의 동료들이 약품들도 빼돌린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먼저 접근해 거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리처드에게서 약품 등을 싸게 구입해 자기가 팔려던 계획이었는데요. 이때도 역시 거래가 틀어졌던 모양입니다. 리처드는 폴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제거해버렸습니다. 이후에 리처드는 폴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통 안에 보관해뒀는데 문제는 이 통이 감쪽같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리처드는 체포 후 이 사실에 관해 분명 시신을 통 안에 넣어뒀지만 이 통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며 자신 역시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폴의 시신을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리처드 쿠클린스키가 잔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동료였던 사람들도 자기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무척 냉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세 번째 피해자, 네 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것은 각각 게리 스미스와 다니엘 데프너였는데요. 이 두 사람은 모두 리처드와 함께 일하던 그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자동차 절도 사건 등을 주로 벌이던 인물들이었다고 하네요. 1980년대 초에 경찰에서는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서 리처드와 그의 동료들이 여러 범죄 행위에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게리와 다니엘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게리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한 모텔에 투숙 중이었는데 리처드와 다른 조직원들은 그가 체포되면 경찰의 정보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게리가 숨어있던 모텔에 찾아가 그를 해쳤는데요. 그의 시신을 유기하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포기하고 모텔의 침대 매트리스 아래 부분에 게리의 시신을 숨겨버립니다. 이후 며칠간 많은 손님들이 방을 빌려 이용하는 동안 알 수 없는 악취에 대해 불평했다고 하는데요. 이 악취의 원인을 조사하던 모텔 직원이 게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또 다른 동료였던 다니엘 데프너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처드는 데프너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걸 알고 난 후에 숨어 살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자기 딸과 약혼했던 남자 패터슨의 아파트였습니다. 즉 미래에 자기의 사위가 될 사람이 살던 집이었는데요. 아파트는 비어있는 상태였지만 리처드는 아파트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데프너에게 그 아파트를 은신처로 제공할 수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데프너 역시도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패터슨이 돌아와 데프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자 리처드는 데프너가 불법으로 집에 침입한 상태였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기를 도와 시신을 은폐할 것을 요구합니다. 괜히 신고했다가는 일이 커지고 귀찮아질 테니까 그냥 자기를 돕는 것이 더 나을 거란 이야기였습니다. 미래의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 이런 짓을 벌였으니 패터슨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데프너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에서는 그를 부검한 이후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위장 안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나왔는데 이 음식물 중에는 타버린 콩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보통 식당들에서는 고객들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서 콩이 타지 않게끔 조리하거나 타면 아예 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데프너가 가까운 사람과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사건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리처드 쿠클린스키가 용의 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리처드 쿠클린스키가 아이스맨이란 별명을 얻게 된 것은 1983년에 벌어진 루이 마스가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루이 역시도 리처드의 희생자들 중 한 명이었는데 그 역시도 리처드에게서 영화 해적판을 거래하는 사업을 협상하다가 리처드에 의해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의 시신은 1983년에 발견되었는데요. 문제는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이 1981년이었던 것입니다. 즉 2년 동안이나 행방이 묘연했었다는 사실인데 부검 결과 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바로 루이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냉동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체내에서 혈액에 얼어붙은 얼음 결정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냉동 보관되었음을 나타낸 증거였습니다. 이후 리처드가 루이를 2년간 냉동고에 보관했음을 시인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리처드에게 아이스맨이란 별명이 붙게 되었다네요. 이런 리처드 쿠클린스키가 체포된 경위는 꽤 드라마틱합니다. 리처드는 평소 가까웠던 다른 동료에게 한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도미닉 폴리프로네. 도미닉은 자신이 또 다른 범죄 조직인 프로벤자노 패밀리 소속의 도미닉 프로벤자노와 친한 사이라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리처드는 도미닉을 꽤 마음에 들어했던 모양인데요. 도미닉에게 자기가 저지른 범죄 행위를 자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리처드는 나중에 도미닉에게 한 가지 부탁을 청하는데 그것은 바로 청산가리를 구해달란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도미닉이 그에게 부탁받은 물건을 구해줬지만 리처드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미리 시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길거리를 떠돌던 개에게 햄버거와 섞여서 먹여보는데 아무런 일도 없자 이때부터 도미닉을 의심하게 됩니다. 도미닉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리처드는 2시간 후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1986년 12월 17일 체포됩니다. 알고 보니 도미닉 폴리프로네는 사실 특수요원이었는데요. 리처드를 잡기 위해 1년이 넘게 신분을 위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미닉은 리처드와 만나는 동안 그의 대화를 전부 녹음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던 것과 청산가리를 구해달란 대화까지도 전부 녹음되어 리처드를 체포할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체포된 이후 리처드 쿠클린스키는 충격적인 내용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사실 여러 마피아 조직의 히트맨으로 활동해왔으며 조직들로부터 받은 의뢰가 엄청나게 많았던 데다가 그동안 제거한 사람만 해도 200명이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그의 진술에 따라서 사건을 조사했지만 앞서 말한 5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리처드의 이런 고백은 당연히 매스컴을 타게 되었는데 마피아 조직원들은 리처드의 진술에 코웃음을 쳤다고 하네요. 특히 리처드가 자기가 저지른 범죄였다고 진술했던 사건 중에는 노동운동가로 유명했던 지미 호파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마피아 등을 취재했던 것으로 유명한 기자 제리 카페치도 리처드의 자백 내용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리처드가 진술했던 사건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 한 명을 펜실베니아의 어느 동굴에 유기하고 그 동굴에 살던 쥐들이 피해자의 시신을 먹어치우게끔 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란 일간지에서 조사한 결과 그가 말했던 시간대 이후에 발견된 시신의 흔적이나 유해는 없었으며 동굴에 사는 쥐들의 습성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혀집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그의 고백은 그냥 허세였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리처드는 수십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그에게 $200만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리처드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여죄가 더 밝혀지고 기소되면서 2번의 종신형을 추가로 더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에 따르면 그는 111세가 되는 2046년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리처드 쿠클린스키는 수감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범죄학자와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방송국의 프로듀서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나중에 아이스맨 테이프란 제목으로 만들어진 리처드의 범죄 행위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여러 편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리처드의 가족들은 작가들이 펴낸 책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받았다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리처드는 2005년 병이 발견되어 치료소로 이송되었는데요. 그는 자기가 심폐기능이 정지되더라도 살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그의 전 부인이었던 바바라는 소생금지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결국 리처드는 몇 개월 뒤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네요. 악독한 죄를 저질렀던 범죄자의 최후치고는 비교적 편안하게 숨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가 정말 수백 건의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감정 없는 차가운 범죄자 리처드 쿠클린스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6번째 영상은 11월 27일에 올라왔던 만화 리뷰 도쿄 고려장입니다. 많이 알려진 설화들 중에 고려장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부모를 산속에 버렸다가 자기 아들이 지게를 챙기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알아채고 다시 부모를 모셔왔다는 설화입니다. 이 설화는 한국만이 아닌 아시아권 여러 나라에 퍼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다스미 요시히로 작가의 도쿄 고려장이란 만화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목인 고려장에 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려장이 정말 한국에 존재하던 풍습은 아니란 것이 정설이고 고려란 단어 때문에 마치 정말 존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사실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망설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작품의 원제는 도쿄 우바스테야마란 제목입니다. 이 우바스테야마 역시 할머니를 버린다는 내용의 설화인데 제목을 그대로 적으면 생소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알려진 대로 작품의 번역명인 고려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점에 관해선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작품의 배경은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의 일본입니다. 주인공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은 사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래서 수도요금도 가스요금도 전부 다 같이 나눠서 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케니치 나카무라. 그는 공동 거실에서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세입자가 그런 케니치의 모습을 보면서 수도요금 다 같이 낸다고 막 쓴다며 물을 잠궈버립니다. 또 방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청소 좀 하란 핀잔도 듣습니다. 주인공 케니치의 방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든 노모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몸이 불편해 혼자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고 있던 이불에 실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환기조차 힘든 방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런 어머니가 케니치에게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너 키우느라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케니치는 그런 어머니의 말이 언제나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딱히 의문을 가지지도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머니가 또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너가 없으면 나는 외로워 죽을지도 모른다. 케니치 일찍 들어와야 된다 등의 말들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케니치는 출근합니다. 만화는 주인공이 출근함에 보는 여러 풍경을 보여줍니다. 처음 마주하는 장면은 낡은 건물들이 파괴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선 도심지를 보여주는데 당시 일본의 도심지는 대단히 발전한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차와 전철 등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섞인 주인공의 모습, 또 고급 별장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내걸린 장면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인공은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케니치가 근무하는 곳은 폐품 등을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가구를 비롯해 가전제품들까지 수많은 제품들이 버려지는데요. 이날도 폐가전제품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원 한 명이 작업 중인 차를 멈춰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작업을 멈춰달라 말했던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세탁기를 한 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직원은 아직 멀쩡해 보이는 세탁기라면서 조금 손보면 괜찮겠다며 이걸 가져갈지 고민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직원은 그에게 핀잔을 줍니다. 쓸만한 거랑 상관없이 오래된 건 버리는 게 요즘 사람들이다라며 세탁기를 고쳐 쓰려는 직원을 오히려 옛날 사람 취급합니다. 주인공이 두 사람의 대화를 유심히 듣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들은 결국 세탁기를 그대로 버려두고 처리장을 떠납니다. 장면은 전환되어 도심 내의 카페를 보여줍니다. 주인공 케니치는 여기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사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케니치는 그녀를 기다리며 담배를 많이도 태웠는데 여자친구는 오자마자 그가 피운 담배를 보면서 놀랍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돈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 말에 왠지 놀란 주인공이 그녀를 쳐다보자 여자친구는 여자는 결혼 앞에선 현실적이 된다고 대꾸합니다. 여자친구는 케니치의 집이 어떤지 보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은 여자친구에게 자기가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한 듯한데요. 사실 그의 여자친구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처지여서 힘들고 고달프니까 주인공과 둘이서 같이 살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밤 당신 집에 한번 가봐도 좋겠냐고 묻지만 케니치는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일부러 만취할 때까지 마셔서 여자친구가 자기 집에 못 오게 돌려보내는 방법을 씁니다. 어머니는 늦게까지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때까지 밥도 못 먹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늦게 밥을 차려주는 주인공에게 또 습관처럼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여전히 이렇다. 너 먹여 살리느라 내가 정말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식욕을 잃어버린 케니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불을 펴면서 일찍 잠이나 자버릴 준비를 합니다. 잠에 들려 했지만 쉽게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운 이유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그에게는 고민거리가 많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주인공 케니치는 불현듯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다지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린 학생 시절 집에 돌아왔지만 엄마가 없자 주인공은 엄마가 일하던 술집으로 나가봅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엄마는 없었습니다. 술집 여사장은 그것 참 이상하다고 말하는데요. 듣고 있던 손님 한 명이 남자랑 나갔겠지라고 대답하자 사장은 애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며 화를 냅니다. 물론 어린 케니치도 눈치는 있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챕니다. 술집 여사장이 차려준 밥을 얻어먹고 밖으로 나온 케니치. 화려한 술집들 사이에서 그는 자기 엄마를 발견합니다. 엄마는 낯선 남자와 함께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아무데나 데려가달라며 남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케니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엄마는 집에 돌아옵니다. 어린 주인공도 그때까지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이유도 있었지만 엄마에게 느꼈던 큰 배신감 때문에 속상했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케니치는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복수하는데 집에 돌아와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본 엄마는 너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쫓아낼 생각이냐면서 어린 주인공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크게 두드립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느꼈던 이런저런 기억들로 잠들 수가 없던 주인공은 신문을 뒤적거리는데요. 우연히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독거노인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자마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날 낮에 다른 직원이 말했던 오래된 건 버리는 게 요즘 사람들이다란 얘기입니다. 뒤이어 함께 살고 싶다던 여자친구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다음날 케니치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월급을 갑을 받습니다. 다음 달에 받을 월급을 미리 당겨받은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향한 곳은 바로 공인중개사, 혹시 여자친구와 함께 살 방을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하지만 그가 소개받은 곳은 한산하고 외진 지역입니다. 게다가 방도 깊숙한 곳에 위치해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곳입니다. 주인공은 이곳이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장면은 전환되어 주인공과 어머니가 사는 방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얻었던 방은 사실 어머니를 옮기기 위한 곳입니다. 대신 그는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기숙사에서 살아야 되니 사는 곳을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아들 케니치의 이런 말이 충격적이었던 어머니. 그녀는 자기가 혼자서 못 움직이는 걸 알지 않냐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효막심할 수가 있냐며 통곡합니다. 케니치는 그런 어머니를 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마도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어머니를 옮길 곳을 찾았으니까 여자친구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려고 했던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카페 유리창 너머로 여자친구를 봤음에도 케니치는 카페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정처 없이 그가 걷다가 도착한 곳은 어느 다리 밑입니다. 다리 밑에는 주인 없는 자동차들이 널려 있습니다. 문제없이 아직 잘 달릴 수 있는 차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인들은 필요가 없으니 버려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 표지판에는 차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구는 작은 쪽방 하나를 얻기 위해 월급 가불까지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멀쩡할지도 모르는 자동차도 버리는 사회가 대단히 대비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어머니를 사실상 버리려는 케니치의 심정과도 비교됩니다. 얼마 후에 케니치는 택시를 타고 어머니를 모셔옵니다. 어머니는 방까지 가는 동안 끊임없이 케니치에게 말을 거는데요. 불안한 그녀의 심리가 그대로 묘사되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까마귀가 우는 효과음까지 삽입이 되어 있어서 어머니를 데리고 가는 케니치의 모습이 어둡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주인공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나도 많이 늙었으니 더 이상 고집 피울 순 없더구나입니다. 매번 아들에게 너 때문에 고생했다고 말하던 것과는 다르게 많이 유약해지고 또 자신 없어 보이는 대사입니다. 계속해서 들리는 까마귀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말까지 겹쳐 주인공은 괴로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겨우 방에 도착한 주인공 케니치와 어머니, 겉으로 보기엔 원래 살던 곳과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 어머니는 방에 도착하자마자 우울해지는 방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아들이 자기를 이곳에 데려온 이유를 어느 정도 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에게 어머니는 매일 와달라고 말하는데요. 케니치는 벌써 가는 거냐는 어머니를 두고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그날 저녁 케니치는 어머니가 없는 원래 살던 곳에서 여자친구와 조촐하게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휴가도 함께 떠나자는 약속을 하는데요. 주인공이 휴가를 떠나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나 봅니다. 여자친구가 케니치의 휴가 제안에 무척 들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너무 좋다고 말하고 그런 반면에 주인공은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의 등 뒤에 생긴 그림자가 무척이나 어두운데 이건 역시 아마 작가가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나타낸 장치로 보입니다. 주인공과 여자친구가 약속한 휴가를 떠나는 날이 됩니다. 여자친구는 케니치와의 여행에 대단히 기뻐하는데요. 자기와 여행 가는 게 기쁘지 않냐면서 엄마를 설득하는 게 대단히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여자친구는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말했지만 옆에 아버지를 돌봐줄 어머니가 그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자기 어머니는 자기 빼고는 곁에 누구도 없다는 것. 여자친구가 절대로 나 버리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주인공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디 가냐는 물음에 음료수를 사오겠다고 대답하고선 여자친구를 두고 몰래 열차에서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차는 여자친구만을 태운 채 떠납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를 혼자 떠나보낸 주인공은 서둘러 엄마가 있는 그 방으로 달려갑니다. 주인공이 달려가는 동안 까마귀들이 시끄럽게 울어대면서 불길한 장면을 또 한 번 연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서 엄마가 있는 방을 열어본 주인공은 곧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인공의 엄마는 이미 목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런 엄마의 곁에는 수면제 약병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녀가 정확하게 언제 숨을 거둔지에 대한 묘사가 없어서 주인공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숨을 거둔 것인지 혹은 숨진 지 며칠이나 된 것인지 독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엄마를 부르지만 소용이 없고 결국 숨진 엄마의 곁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어버립니다. 주인공은 엄마를 등에 업고 그 동네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도심지로 향하는데요. 이날 거리는 차량 통행이 금지된 날입니다. 이른바 보행자 천국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역시도 엄마를 업은 채로 차가 없는 도로를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인공의 곁으로 누군가 다가옵니다. 방송국에서 나온 기자인 모양입니다. 그는 케니치에게 보행자가 거리를 돌려받은 날이 어떻냐면서 아드님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말하지만 케니치는 그런 기자의 질문을 무시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이제 세상을 떠난 엄마를 등에 업고 걷는 주인공의 머리 위로 보행자 천국이란 큰 글자가 새겨진 현수막을 보여주면서 작품은 끝을 맺게 됩니다.
작가 다스미 요시히로의 단편 도쿄 고려장입니다. 다스미 요시히로는 이른바 극화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 그에 걸맞게 그의 작품들은 대다수가 어두운 분위기들입니다. 배경도 거의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의 일본을 다루고 단순히 소시민이나 서민의 삶이라기보다는 더욱 처절하게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은 대사가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만화 분위기가 더 어둡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품의 모티브가 된 것은 앞서 말한 설화 중 하나인 우바스테야마란 이름의 일본 설화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통 고려장이란 이름으로 자주 들었던 설화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자식이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온다는 결말로 끝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또 다르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생각했던 개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작가는 주인공의 삶을 방이란 공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주인공이 원래 엄마와 함께 살던 방은 주인공의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든 어머니를 자신의 삶에서 내보낼 수 없던 주인공은 여자친구와의 결혼 등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삶과 어머니를 분리시키는 시도를 하게 되지만 정작 어머니를 내보낸 빈자리에 여자친구가 대신 들어옴으로써 사실상 달라진 게 없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왜냐면 여자친구가 자꾸 자기를 버리지 말라, 떨어지지 않겠다 등 주인공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대사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한참 동안 여러모로 고민하던 주인공이 어머니를 버리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기 밥도 안 챙겨주고 정작 남자와 함께 놀러가는 것을 목격했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기도 했고 방아쇠로 작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처로 남았던 이 기억은 나중에 주인공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계기로도 작용합니다. 왜냐면 비록 어머니가 그렇게 소홀하기는 했어도 어쨌든 늦게라도 아들이 있는 집에 돌아오기는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어린 자신이 어떻게 되든 간에 혼자 버려두고 훌쩍 떠나는 것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로도 작용합니다. 어머니가 어린 케니치와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돌아오는 것, 즉 적어도 자기의 삶을 버리고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주인공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찾아갔지만 비극적이게도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등진 것이죠. 주인공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여자친구와 끝까지 가는 것. 그러나 끝에 가서 그는 두 가지 모두를 잃게 됩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돌아갔지만 어머니는 이제 세상에 없고 혼자 열차에 태운 여자친구도 그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졌을 테니까 주인공 케니치에게는 어떠한 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에게 말을 거는 방송국의 모습도 차가운 사회의 단편을 보여주는 듯한 묘사입니다. 뻔히 주인공이 어머니의 시신을 업고 있는 걸 못 봤을 리 없고 또한 그런 모습이 대단히 부자연스러웠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공에게 다가와서 보행자가 거리를 돌려받은 심정에 관해 질문하는 장면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어머니를 업고 정처 없이 거리를 걷는 주인공의 주변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인들과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주인공을 더 부각시킵니다. 또 주인공의 머리 위에 펼쳐진 보행자 천국이란 큰 현수막은 앞으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 주인공의 심정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발전된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만화에서는 경제적인 면을 주인공을 통해 대조적으로 나타냅니다. 겨우 방 한 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던 주인공, 결국 나중에 어머니를 내보내겠다는 선택을 했지만 그마저도 다른 허름한 쪽방 하나를 구할 돈조차도 없어서 월급까지 값을 받아 어머니를 내보내야만 하는 형편. 그런 그가 고민에 파묻혀 도착한 어느 다리 밑에는 멀쩡해 보이는 자동차들이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또 주인공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거리에 걸린 현수막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별장을 분양한다는 내용도 실려 있는데요. 어쩌면 주인공이 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인 것만 같을 정도입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자기의 삶이고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것 또한 주인공 본인의 삶이지만 주인공에게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사회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형편이 궁하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주인공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선택지를 제안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선택은 잔혹한 결말로 돌아간 것이죠. 현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극적 사건들이 종종 벌어지고는 하는데
만화 속 내용과도 겹쳐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사회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던 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면 그런 와중에도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 있기 때문인데요. 작품은 그냥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삶들 중에는 이렇게 비참한 드라마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만화 속 주인공의 편을 들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현실에서도 흡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스스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벽에 부딪히는 개인의 삶은 어떻게 이다지도 처절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스터리 만화 리뷰 도쿄 고려장이었습니다. 7번째 영상은 11월 30일에 올라왔던 한국의 기괴 사건 4편입니다. 혹시 이런 괴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자주 사가던 술 한 병을 사서 마셨는데 그날따라 술맛이 평소와 많이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어쨌든 원래 마시던 술이니까 그냥 다 마시고 잠들었는데 며칠 뒤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어느 주류회사의 술통 안에서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었단 것. 그리고 그 술이 시중에 판매가 되었단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니 그 술은 자기가 자주 마시던 그 술이고 어제 사온 그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단 것. 이야기의 주인공은 왜 어제 술맛이 이상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괴담으로서 더 잘 알려져 있기는 한데 현실에서 비슷한 실제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1978년 4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군이 체포됩니다. A군이 체포된 혐의는 동갑내기의 학생 B양을 해친 혐의.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체포된 A군이 유명 주류회사 사장의 아들이란 점도 있었지만 사건의 내용이 기괴하다는 점이 더 컸는데요. 시신이 이 회사의 술통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체포된 A군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군과 B양은 같은 동네 출신,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원래는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그쳤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는 그 관계가 발전해 연인이 됐다고 합니다. B양은 여러모로 인기가 대단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A군 역시도 큰 주류회사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인기가 꽤 높았다고 합니다. B양은 특히 A군과의 결혼까지 예감했던 모양인지 자기 가족에게도 A군과의 관계를 자랑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합니다. 아마 A군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건 며칠 전 A군의 귀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남자 관계가 현재도 매우 복잡하다는 것. 그래서 그는 B양을 사건 당일 새벽 회사 공장으로 불러냅니다. A군과 B양은 몰래 공장의 2층으로 향했습니다. A군의 계속된 추궁에 B양은 상당히 억울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A군의 추궁은 끝나지 않았다네요. A군의 진술에 따르면 이렇게 B양을 계속해 추궁하자 B양이 결백하다며 옷을 갑자기 모두 벗어던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모두 벗은 B양이 바닥으로 넘어지더니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A군이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B양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급했던 A군은 일단 사건 자체를 피해버릴 심산으로 B양을 끌어다가 공장 안의 술 발효통 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즉 B양이 아직 숨졌거나 했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술통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A군의 진술로 밝혀진 사건의 개요입니다. 체포된 A군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10월에 벌어진 공판에서는 A군에게 단기 2년 6개월과 장기 3년의 징역을 선고하게 되고 A군은 1981년에 만기 출소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후의 근황으로는 계명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실하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사실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해당 사건을 다룬 또 다른 유튜브의 영상 댓글 등지에 이 사건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건 당시 그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며 A군의 진술대로 알려진 사건의 내용과는 다르게 B양은 아주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여러 요소가 조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B양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남자 관계가 아주 복잡한 사람은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친이 교사로 재직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B양 역시도 그저 공부에 매진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능을 앞두고 있었기에 다른 곳에 한눈을 팔 틈 같은 것은 더더욱 없었다고도 하는데요. 반대로 A군의 경우에는 문제 학생으로 소문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A군이 일방적으로 B양에게 접근했을 확률이 더 높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당시 판결문에는 사건 현장에서 B양이 벗어놓은 옷가지가 가지런히 정돈된 상태로 놓여져 있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A군의 진술대로면 결백하다며 옷을 벗은 B양이 옷을 깔끔하게 개어가며 벗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 오히려 범인 A군이 사건 이후 옷을 정돈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기 진술에 맞추기 위해 현장을 조작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즉 B양이 A군의 진술대로 스스로 옷을 벗었다기보다는 A군이 강제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단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해자 A군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서 그저 평범한 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였던 B양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부잣집 A군과 만나서 팔자를 펴보려 했고 난잡하게 남자관계를 이어가다가 추궁을 당하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스토리가 만들어졌던 것인데요. 이 의견이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사건 내용 자체가 워낙 기묘했던 데다가 당시 사건이 여러 번 보도되면서 해당 주류회사도 큰 타격을 입어 나중에 회사가 다른 곳에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보도 중에는 시신이 담겨져 있던 술이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치 괴담과도 같은 현실 속의 실화였습니다. 2000년 7월 1일 서울 성산 이동의 어느 길거리 저녁 10시경 A씨는 길거리에서 전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내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전화를 하며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던 A씨. 다툼이 심해질수록 A씨의 목소리도 커져갔는데요. 그러던 그가 갑자기 크게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왼쪽 팔에 엄청나게 큰 고통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저앉은 A씨의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이 보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땅바닥에 떨어진 A씨의 왼쪽 팔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란 그의 앞에 웬 거구의 남성이 기다란 진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다시 검을 높게 들어 A씨를 내리쳤는데요. 이번에는 검을 막으려고 들어올린 A씨의 오른 손목이 떨어졌습니다. A씨의 왼팔과 오른팔에 큰 상해를 입힌 거구의 남성은 비명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자 다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A씨는 양쪽 팔만이 아닌 머리와 옆구리에도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왼쪽 팔은 부상이 커서 다시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마저도 접합수술을 받았던 오른쪽 팔목은 괴사가 진행되어 결국 양팔 모두가 하루아침 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A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의 집을 찾아갔지만 그는 그곳에 없었는데요. 아마도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온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경찰은 한 가지 제보를 접수할 수 있었는데 용의자가 해외로 도피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공항에 잠복해 용의자를 기다렸고 마침 출국하려던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당시 20대의 박모 씨였습니다.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에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다른 곳에 몸을 피해 숨기고 있다가 친척이 사는 해외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벌였던 사건에 관해선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그날 박 씨는 아는 지인들과 만나 술 한잔을 하고 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큰 소리로 부인과 통화하며 다투던 A씨가 자신을 향해 욕을 한다고 착각하고 화가 났단 것입니다. 박 씨는 평소에도 자기 차에 진검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것은 박 씨가 검도 사범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채 화가 났던 박 씨는 트렁크에서 검을 꺼내와 결국 그날 사건을 벌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 씨는 평소에도 자기 검도 실력을 자랑하며 베고 싶으면 다 베고 다닌다라고 섬뜩한 내용을 과시하듯이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벌어지던 날 만났던 지인들과도 볕담 베기 연습을 했다는데요. 박 씨가 가지고 다니던 진검은 약 1m 길이로 보기만 해도 대단히 위협적인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체포된 박 씨는 피해자 A 씨와 합의를 봤는데 A 씨가 받았던 합의금의 액수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양쪽 팔 모두가 떨어져 나가 평생 일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이란 액수는 너무 적은 액수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A씨가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박씨 측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다고 하니 일단 사정이 급한 A씨 쪽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A씨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가 합의금을 모두 가지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A씨는 사건 이후 당뇨병까지 얻게 되었는데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수급액만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A씨가 받을 수 있던 수급액은 약 70만 원 정도. 게다가 A씨는 2명의 자녀까지 돌보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이 중 30만 원을 자신의 병원비로 사용하는 대신에 자녀들의 학원비로 지출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가난의 굴레에서 살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건도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후 A씨 가족의 근황이 어떤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다소 내용이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2011년 7월 18일 충북 청주의 청남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누군가 숨져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발견한 것은 화단에 숨진 채 누워있던 여성. 60대 후반의 이 여성은 아마 추락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당시 엘리베이터의 CCTV 등을 조회한 결과 이 여성이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12층으로 향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비상계단의 창문 근처에 이 의자가 놓여있던 것이 확인됩니다. 아마 타살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시신을 발견할 당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신의 하의가 거의 벗겨져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아무리 높은 곳에서 낙하한다고 하더라도 하의가 이렇게 벗겨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시신의 자세도 대단히 부자연스러웠는데요. 그렇다면 추락한 이후에 누군가 하의를 벗겼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벌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강력하게 의심했던 것은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였던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의 A군이었습니다. 경찰은 A군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서 혹시 발견 당시에 사고 현장이 어땠는지, 특이한 사항 등이 없었는지에 관해 질문했는데요. A군이 시신의 하의가 벗겨져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오히려 그 점에 관해 언급을 회피하는 눈치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A군을 다그쳤고 우물쭈물하던 A군에게서 놀라운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신의 하의는 자기가 그런 게 맞다는 대답이었습니다. A군은 대신 다른 행위는 일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던 경찰에서는 시신을 부검할 때 혹시 신체에 다른 흔적이 없는지에 관해서도 문의했고 부검 결과 A군의 대답과는 다르게 외부 접촉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경찰은 A군을 다시 불러 검사 결과대로 한 번 더 추궁했는데 검사 결과 앞에서 더 거짓말을 할 수 없던 A군은 결국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하의를 벗긴 것도 맞고 시신에 손을 댄 것도 맞단 얘기였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형사들이 듣기에도 A군의 대답과 행위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시신의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법적으로 엄연히 범죄입니다. 경찰에서는 A군에게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물었는데 A군은 그냥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한번 건드려 보고 싶었다라고도 나오는데요. 도대체 뭐가 뭘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범주의 행위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A군을 구속하고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동급생들에게서 쭉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관해 학교에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었지만 A군이 겪은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A군은 학교는 솔직히 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졸업해야 하니 참고 다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는 A군이 폭행을 겪는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사건 내용도 내용이지만 참 기분이 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들은 기괴 사건 내용들 중에서도 따로 어떻게 분류하기가 곤란했던 사건들을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사건의 경우 비슷한 내용의 괴담이 있기도 하고 또 공포 소재의 만화 중에도 비슷하게 진행되는 내용이 있어서 오히려 현실에서 벌어졌던 사건이란 점이 믿기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사건이지만 참 기괴한 내용들입니다. 분류가 어려울 정도로 기묘했던 한국의 기괴 사건들이었습니다. 처음 2025년이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12월이 오긴 올까 싶었는데요. 훌쩍 시간이 흘러 이제 또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독감도 유행이라고 하니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남은 한 달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11월의 몰아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